유럽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국가까지 포함해서 5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많은 국가 중에서 기억나는 순서대로 나라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스위스를 빼놓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스위스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도 크지 않고 인구도 879만 명 정도로 자그마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건 아마도 뛰어난 자연 경관을 품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점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달리 스위스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스위스의 직접적인 조상은 켈트족의 일족인 헬베티아인들이다. 그들은 기원전 15세기경에 독일 남부 지역에서 내려와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헬베티아인들은 기원전 58년부터 서기 400년 무렵까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 후 서기 455년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헬베티아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알레마니족은 스위스 북부에, 로마화된 부르군트족은 서부에, 랑고바르트족은 남부에 각각 정착했다. 오늘날 스위스가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후에도 스위스는 계속해서 침략에 시달렸다. 6세기에는 프랑크 제국에 다시 흡수되었고 9에서 12세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그 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스위스가 많은 나라로부터 점령의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올라갈 때도 독일에서 유럽 남부로 내려갈 때도 스위스를 지나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당시 교역에 있어 커다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최근에는 유럽의 주요 무역이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그 기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여전히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유럽연합회원국 사이에서 육로 수송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스위스인들은 영세중립국이라는 방식으로 불리한 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독립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국임을 승인받음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세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포화를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들 국가는 결국 독일의 침공을 받고 국토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조약에만 의지하는 중립국의 지위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침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위스는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스위스의 화폐인 스위스 프랑이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수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화폐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폐로 사용되려면 화폐 본연의 기능인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가치의 측정 단위 등의 역할을 국가 간 무역과 국제금융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거래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주요 국가 통화의 화폐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어서 스위스 프랑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철광석, 석탄, 석유, 고무 등의 자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독일 본토와 점령지에서 확보한 자원만으로는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자원들을 전쟁과 관련 없는 지역인 제3국으로부터 조달받고자 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결제 방법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은 석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독일 화폐는 물론이고 당시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독일, 미국, 영국의 화폐는 전쟁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민 끝에 독일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이었다. 독일은 스위스의 금괴를 팔고 스위스 프랑을 얻어서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독일 입장에선 스위스 프랑의 화폐 가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국의 화폐가 전쟁 참여국들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스위스를 넘보지 못한 이유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있다. 스위스는 만약 독일이 침공하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알프스의 모든 통로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경우 독일과 이탈리아 간 물자와 병력의 수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스위스는 알프스의 험한 지형에서 장기간의 게릴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은 스위스인의 경제관이 한몫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달러의 위상은 계속 약해져 왔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전 세계 외화 보유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총 외화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8%로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9년만 해도 이 비율은 71%에 달했다. 일본 엔화는 장기 침체와 낙후된 금융시장으로 인해서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비중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기축통화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의 기축통화 역할을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화폐전쟁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